안녕하십니까. 해운연구본부 김한나 전문연구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운선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운임선도 거래를 중심으로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산업은 이자율, 운임 변동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임 변동은 선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서 해운시장의 운임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선사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국적선사의 경우에 파생상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사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위험관리 수준을 높이고 파생상품을 위험 해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 해지 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선사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운임 위험 변동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위험 관리 방안인 FFA의 최적 해지 비율과 해지 효과를 모형별로 추정하여 선사가 활용할 수 있는 해지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연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사의 위험 요소 그리고 위험 관리 방안을 살펴보고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FFA의 개념과 거래 동향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모형을 활용하여 FFA의 최적 해지 비율과 해지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해운선사의 위험 요소와 위험 관리입니다. 먼저 해운선사의 위험 요소입니다. 해운선사가 직면한 위험 요소는 크게 가격 위험, 신용 위험, 순수 위험 등이 있으며 가격 위험에는 운임 변동 위험, 이자율 위험 등이 있습니다. 홈즈와 칼리노브스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총 16가지로 분류하고 위험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해운선사의 운영에 가장 위험이 되는 요소는 운임 변동 위험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험 가능성과 역량의 조합이 가장 높은 위험, 즉 위험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운임 변동 위험이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위험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선사의 위험 관리입니다. 해운선사는 크게 실물시장을 통한 위험 관리와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운선사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대를 다각화하는 등 실물시장을 통해서 위험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워서 유연성이 부족하고 높은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을 활용하여서 균형 있게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관리는 실물 자산에 비해서 적은 자본으로 위험 관리가 가능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파생상품을 조합하여서 전체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사 운영에 가장 큰 위험으로 인식되는 운임 변동 위험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FFA 개념 및 동향입니다. 먼저 FFA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FFA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의 특정 선형 및 항로의 운임을 정산하기 위한 선도형 파생 계약으로 선사들이 운임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파생 상품입니다. 주로 건화물선 또는 유조선 항로 중에 하나에 대해 미래의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운임 수준에 대해 정산하는 계약으로 실물 인도 없이 운임 가격 차이를 거래 당사자 간의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FFA의 기초 자산은 발틱해운 거래소가 제공하는 평균 운임 지수를 기반으로 산출합니다. 우측 그림은 운임선도거래 거래 절차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임선도거래 거래 현황입니다. 글로벌 FFA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거래량의 변동성이 높고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냅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글로벌 경제 회복 과정에서 거래량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FFA 시장은 해운 비용의 예상 변동을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부 시장의 변화가 FFA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표는 2022년 글로벌 선사의 파생 상품 거래 잔액입니다. 퍼시픽 베이즌, NIK 등 운임 연료유, 통화, 이자율 등 4종류의 파생 상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턴 벌크나 스타벌크 커리어스 등은 이 중 3종류의 파생 상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선사의 경우에는 소수의 선사가 FFA를 위험 해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다수의 국내 선사는 FFA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임 선도골의 최적 해지 비율 및 해지 효과 분석입니다. 먼저 분석 범위입니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17년 4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로 건화물선 운임과 FFA 변수로 모형을 구성했습니다. 변수의 출처는 클락슨과 발틱 해운 거래소입니다. 현물의 경우에 케이프 OTC 운임, 파나막스 OTC 운임, 수프라막스 10TC 운임, 핸디막스 7TC 운임을 사용했습니다. FFA 관련 변수들은 FFA 1개월물, 1분기물, 1년물, 2년물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최적 해지 비율 추정 방법인데요. 최적 해지 비율을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최소 분산 해지 비율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최소 분산 해지 비율은 현물과 선물 수익률 간의 공분산을 선물 수익률 분산으로 나눈 값에 기반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좌측의 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지 효과 추정 방법입니다. 해지 효과는 해칭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비교하여 해칭된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감소한 비율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과가 1이면 선물 계약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서 분산이 100%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해지 효과가 0이면 선물 계약으로 해지를 해도 위험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적 해지 비율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FFA의 해지 비율과 해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OLS, VAR, VECM, 디베크-M 같이 모형을 활용했습니다. 정적 모형과 동적 모형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지 비율과 해지 효과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해지 비율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VECM은 상대적으로 높은 해지 비율을 나타냈고 OLS와 VAR은 낮은 해지 비율을 보였습니다. OLS와 VAR의 경우에 케이프와 파나막스 선형의 단기 계약에서는 높은 해지 비율을 나타냈지만 장기 계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VECM은 모든 선형에서 비교적 높은 해지 비율을 나타냈고 특히 케이프와 파나막스 선형에서는 중기와 장기 계약에서도 확연히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수프라막스나 핸디막스의 경우에는 장기 계약에서 VECM의 해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디베크-M 가치의 경우에는 선형별 변동성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시장 조건에 따라서 해지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해지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OLS와 VAR은 단기 계약에서 높은 해지 효과를 나타내고 중기 계약에서는 디베크-M 가치가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냅니다. 선형별로 해지 효과를 살펴보면 OLS와 VAR은 높은 단기 변동성을 가진 케이프와 파나막스에서 단기 계약, 특히 1개월물에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수프라막스와 핸디막스에서도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베크 M가치 모형의 경우에는 1년물 중기 계약에서 높은 해지 효과를 보였습니다. 케이프 시장의 높은 운임 변동성과 파나막스 시장의 수급 조작 특성을 안정적으로 반영하여 케이프와 파나막스 중기 계약 시 디베크 M가치가 효과적인 해지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VECM의 경우에는 장기 계약에서 효율성이 크게 감소하거나 전반적으로 낮은 해지 효과를 나타내어서 벌크선 운임 해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형별 해지 효과를 살펴보면 OLS와 VAR은 단순한 구조를 통해서 현물 시장과 FFA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정함으로써 단기 계약에서 높은 해지 효과를 기록하여 단기 변동성 관리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베크 M가치 모형은 변수 간의 동적 상관성과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서 중기 계약에서 우수한 해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종합적으로 복잡한 시장의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는 해지 전략이 필요하다면 디베크 M가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해지 전략이 필요하다면 OLS와 VAR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OLS는 특히 단기 계약을 해지하는 데 유리하고 디베크 M가치는 장기적인 균형 관계를 모형하는 데 적합하지만 장기 해지에서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장기 계약에서 활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모형은 각기 다른 특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모형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모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해지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요 선형에 따라서 최적의 해지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동적 해지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운 선사들은 이러한 모형을 활용할 때 단순히 해지 비율을 추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해지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형별로 도출된 해지 비율을 실질적인 시장 데이터랑 연계해서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성과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선사의 경우에 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디베크 M가치를 활용해서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적 해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견선사의 경우에는 자원이 제한적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OLS와 VAR을 사용하여서 안정적이고 유연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형 선사의 경우에는 자원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OLS를 활용하여서 간단하고 보수적인 해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적 선사의 경우에는 대형 선사가 거의 없고 대부분 중견이나 소형 선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OLS나 VAR을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서 운임 변동 위험 관리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연구본부 황수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양물류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에서 해운산업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재조명하고 해양수송망이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국적 선사의 선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투입이 적절한 지원 없이 이루어질 경우 선사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성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 위기가 지속되며 공급망 위기는 일회성이 아닌 상시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스트인타임 방식에서 벗어나 저스트인케이스, 즉 보건력 중심의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96.5%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해운 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이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면서 정부는 물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수출입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023년 12월부터는 민간합동 비상대응방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에는 상업통상자원부가 홍해발 물류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상 운임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바우처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물류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적선사를 활용하여 임시선박을 투입하거나 전용 및 가용 선박을 제공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대부분 제도적 기반 없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제약이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상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 부분 공급망 정책 현황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 제5조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로부터 지정된 선박, 즉 국가 필수 선박은 물자 수송을 수행하고 일정 수준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와 제13조에서는 국가 필수 선박에 대한 지원과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서는 손실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진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은 선체 등 물건의 멸실 및 훼손에 따라 발생한 비용, 선원 등 인적 피해, 즉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과 임금차익과 같이 손실 유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선박 운항 전반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운항비, 고정비 등에 대한 비용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법은 국가 필수 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제약이 있습니다. 공급망 3법은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법률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법안,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말합니다. 이들 법률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3법은 비축가 재고 확대,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생산 및 해외 자원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공급망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경제안보 서비스를 경제안보 품목의 도입, 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비춰볼 때 해운산업은 공급망 운송을 담당하는 주요 기반 인프라로서 경제안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박 투입에 대해 현행 규정이 갖는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3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운산업이 해상수송망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선박 규모 추정입니다. 선박 규모 추정에서는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국적선사의 선박 투입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기에 앞서 주요 화물의 수송에 필요한 선박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선박 적정 규모는 이후 손실보상 규모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선박 운용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박 규모의 추정은 품목별 우리나라 물동량 추이 분석, 품목별 기종점 분석을 통한 해상 운송 경로 도출과 마지막으로는 연간 수송 능력에 따른 선대 규모를 추정합니다. 선대 규모를 추정하는 데 활용한 식은 국가 필수 선박 추정에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수송에 필요한 선박의 크기, 수송 물량, 연간 배선수를 변수를 활용해 선대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품목별 규정적 분석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각 품목의 기종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주요 수입국별 수입 비중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수송량과 선대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수송 물량을 전시 상황과 공급망 안정화 상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의 5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시 상황에서는 평균 수송 비율의 22% 및 33% 수준, 공급망 안정화 상황에서는 50%에서 100% 수준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선박 투입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분석 품목 대상은 해운항만 기능유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자 중 양곡, 원유, 유연탄, 철광석의 4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선대 규모 추정 결과입니다. 양곡은 5년 연평균 1,165만 톤이 한국에서 수입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0.5% 수준입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기종점별 운송거리 및 수입 비중을 고려하여 전시 상황에서는 7척에서 11척, 공급망 안정화 상황에서는 16척에서 최대 33척까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연탄의 선박 규모, 철광석과 원유 수송에 필요한 선박 규모 추정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의 손실 규모 추정입니다. 품목별, 선종별, 항로별로 세분화된 기준에 따른 손실 보상 규모 추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품목마다 투입되는 선종이 상이하며 동일한 선종이라 하더라도 항로별 운임 차이로 인해 운항 수익 구조와 고정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분석 대상인 양곡, 유연탄, 철광석, 원유는 건화물선과 유조선을 통해 수송됩니다. 이중 건화물선의 경우 철광석은 18만 데드웨이트의 케이프선이, 양곡과 유연탄은 8만 2천 데드웨이트 파나막스급 선박으로 주로 수송됩니다. 반면 원유는 VLCC 선을 통해 운송됩니다. 해운 비용은 자본비, 운영비, 운항비로 구분됩니다. 자본비는 카펙스라고도 불리며 자금 조달 비용,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되며 자기자본 비율, 취득 원가, 금리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본비는 선박 운항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운영비는 오펙스라고도 하며 선박 취득 이후 운항 준비 비용과 운항 중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고정적인 비용으로 선원비, 선용품비 등을 말합니다. 카펙스와 오펙스의 합을 고정비라고 이야기하고 운항비는 화물 운송을 위해 특정 구간을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변동비 성격의 비용으로 연료비, 화물비, 항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해운 비용 구조를 감안할 때 손실보상 체계는 선종별, 항로별, 운항 손실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준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선박의 자본비와 운용비 변화 추이와 고정비와 용선료, 어닝 간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어닝은 운항 수익의 정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기 용선료는 스팟 시장의 현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물로 앞서 설명한 해운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 참여들이 최소한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 운임 수준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수치를 기반으로 품목별, 선종별, 손실 규모 추정의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체계 설계 시에는 이러한 시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운임 데이터도 참고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유의미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선종별 세분화된 기준에 따른 선박의 손실 보상 추정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KF선과 파나막스선, 원유선의 고정비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나막스선이 고정비가 하루 15,220달러 수준인 반면 VLCC는 42,917달러로 선종에 따라 최대 3배 가까운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비의 차이는 선종별 선박 크기,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의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며 손실 보상 체계를 설계할 때 반드시 선종별 운항 비용의 격차를 반영한 차등적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K폰의 수익성은 3년 평균 기준으로 약 24,002달러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최근 시황 호조에 따른 성과 상승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현재 용선료와 원유 수치에는 선박의 취득 시점에서 따른 고정비 구조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성과로 도입된 선박과 최근 고성과로 도입된 선박 간의 운용 수익성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박 고정비의 산정 기준의 성과 반영 시점, 기준 연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팬데믹 이후 이어진 진화적 위기, 기후변화 등 외부 충격이 공급망 전반에 미친 구조적 영향을 배경으로 해운산업이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수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박 투입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수행되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존 제도의 제약을 해소하고 공급망 3법과의 제도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해운산업이 경제안보 서비스의 지위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아울러 품목별, 선종별, 항로별로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실제 운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실 요소를 반영한 정교한 손실보상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공공성과 시장 요인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향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해운 대응 체계가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김세원입니다. 지금부터 항만 재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입니다. 본 연구는 항만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과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첫째, 공공성 정의 및 국내외 공공성 관련 제도 고찰. 둘째,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 현황 분석. 셋째,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기여량 산정 및 검증. 넷째, 항만 재개발 사업 공공성 제고 방안.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사업성 보전 방안 제시.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항만 재개발 사업 공공성 정의 및 관련 제도 고찰입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정의입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해 여러 공공성 관련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공적, 공정, 공익, 공론의 측면에서 공공성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공공성이란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론의 과정을 거쳐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성질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개발 이익 분배라는 공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공공성 확보 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 제도 또는 기부 체납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개발 사업 관련 법에서는 개별적으로 공공성 확보에 대한 제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의 개발 부담과는 별개로 도시개발, 혁신지구 재생, 역세권 개발, 기업도시 개발, 항만 배후단지나 산업단지 개발 등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물류단지,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 제도를 통해 개발 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 제도는 사업 시행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를 제한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특정 기능을 직접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성된 부지에 사업체들이 보다 낮은 분양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발 사업에서는 공공시설 설치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녹지나 도로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유심히 살펴본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도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도는 국토계획법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고 2009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에 현재까지 다양한 지자체에서 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한 조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보통 무슨 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무슨 시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명칭으로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명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사전협상은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시 그에 따른 구체적 개발 계획 또는 공공시설 부지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의 제8호의 2 또는 3에 따른 부지를 사전협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1조의 제8호의 3에서 정하는 시설에서 시설의 이전 또는 재배치하는 시설에는 항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 현황 및 공공기여량 산정입니다. 2020년 고시된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서는 공공성 확보 및 경관 관리를 위한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사업의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 과제로는 공공시설 면적 확보를 먼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에서는 포괄적 지구계획에서 각 사업지별로 45%에서 50% 이상을 공공시설 부지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현행 항만 재개발법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와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항만 재개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2011년도에 제정된 항만 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이 운영되고 있으나 항만 재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약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항만 재개발 사업 공공기여량 산정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전 협상 제도에 근거하여 공공기여량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공기여량을 산정해 보면 첫째, 사전 협상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제공이 가능하여 질적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고, 둘째, 협상 대상자 간의 합의된 산식에 기반해서 공공기여량을 산정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19개 사업 대상지 중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4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가지고 공공기여량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산정해 보았습니다. 공공기여량의 산정 방식은 사전협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자체 중에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공공기여량 산정 기준을 참조해 가지고 3가지의 분석 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대표적인 과정은 다양한 과정을 설정하였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과정은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상의 용도 변경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사업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이 공공기여량이라는 걸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량 산정 결과입니다. 당연히 아까 분석 시나리오에서 보시듯이 이한인 종후 감정평가 토지가치 빼기 종전 감정평가 토지가치 곱하기 100%를 적용하고 있는 부산시의 기준인 이한을 적용한 공공기여량이 가장 높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 공공기여량 비율은 각 대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가장 낮으면 5.8%에서 35% 수준으로 잡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관계 전문가들에게 총 사업비 플러스 공공기여량 대비 공공기여량의 퍼센테이지 평균을 검증을 받아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30% 이상으로 이상이 합리적인 안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산정한 세계 대안 대비 비교적 높은 공공기여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제고 방안입니다. 다양한 공공성 제고 방안이 있겠지만 먼저 저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항만 재개발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사전 협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의 사전 협상 제도를 접목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자, 해양수산부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상 절차 이행과 이후 착공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시해 놓았습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안받은 제안서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전 협상 제도에서도 협상 대상지의 선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제안된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 제안서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해당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와 협상 대상지 평가를 병행을 하고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는 곧 지자체와 사전 협상을 위한 대상자로서 지자체의 협상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고 공공기여 결정을 포함한 항만 재개발 협상을 해양수산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 접목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성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성 보존 방안으로는 현재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른 개발이익 부담금과 항만 재개발법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의 중복 부과 문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하자는 것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본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된 항만연구본부 김보경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는 작년 2024년 수시과제로 수행이 되었고 최근에 제정된 항만기술산업법에 대해서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마련된 시행령안은 항만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항만 기술산업 육성 계획 수립과 그리고 그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서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의 스마트 항만이 도입이 이제 활성화됨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최근에 부산 신항에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도입이 되었고 또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위한 항만 기술 산업 육성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2023년에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수립을 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항만 기술 산업법을 2024년 제정을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법률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하위 법령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산업법 하위 법령에는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또 전체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위임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기술산업법 시행에 따라서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최종적으로는 적절한 법령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최종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항만의 여건 검토를 포함을 해서 각종 문헌 조사 그리고 유사 입법 사례 등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된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를 포함을 해서 한국항만산업장비협회 그리고 항만공사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 그리고 항만개발과 외에 항만정책과라든지 항만물류기획과 등의 의견 수렴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는 크게 이제 4가지 단계로 수행을 했습니다. 우선 그 산업 여건 검토를 통해서 산업 여건 검토를 했고 또 이 법률의 위임 명령을 중심으로 하위 법령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5가지 분야의 19가지 항목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이 19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항만 기술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항만 장비 제작이나 기술 개발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지원 제도 등이 이제 미비하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반영을 했고 또 그 산업 육성에 대한 그리고 기술 개발 관련된 타 입법 사례 등을 함께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령 형태로 시행령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19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제도화가 되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오른쪽 표와 같이 그 5가지 분야의 19가지 항목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그 항만 기술 산업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장비 외에 소프트웨어 등도 같이 포괄되도록 규정을 했고
또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과 교육 사업도 항만기술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정의에 관련돼서는 이 사업자라는 것은 이 법령에 따라서 그 육성과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임을 고려를 해서 이제 실제 개발과 제작이 이루어지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계 그리고 항만공사 등도 그 사업자로 이제 포함을 해서 각종 기술 개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육성 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우선 그 법률에 항만 육성 기본 계획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떠한 항목들이 육성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육성 계획에 따라서 수립되는 그 시행 계획에는 어떤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시행 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등도 시행령 안에 규정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관리 부분입니다. 그 현재 항만기술 산업에 대해서는 뭐 정보라든지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따라서 실태조사와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조사된 내용들은 그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또 활용이 될 수 있고 각종 지원 사업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행령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사자 및 사업체 파악, 사업체 현황, 그리고 이 사업자의 납품 수주 실적, 기술 개발 추진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개발 관련입니다. 그 정부 부처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기술 개발 사업을 이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타 법률 사례들을 참조를 해서 대략적인 경비 지원의 범위와 그리고 교육 시설 그리고 장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지정 기준, 그리고 지정 취소 기준, 그리고 지정 신청과 통보 등에 대한 절차들을 시행령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식들은 이제 해양수산부령으로 해서 시행 규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에서 해당 절차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도 그 위에 말씀드렸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정 기준 그리고 취소 기준 절차들 함께 규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사업자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법률에서는 이 사업자가 항만구역에 입주를 할 수 있고 입주하는 경우에 이제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설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배후단지 입주 완화 조건들인데, 이제 어떤 구역에 그러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보통상 이제 해당 구역에서 항만기술 산업과 관련된 제작이라든지 실증 그리고 검증 등을 이제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 이런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 항만 대상으로 하되 이제 정해진 구역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전국 국가관리무역항 그리고 일종 항만 배후단지를 사업자가 입주 가능한 구역으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에 대한 내용도 시행령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현행 규정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항만법에 따라서 감면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 검토에서는 항만법에 따라서 감면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시행령에 포함을 하고, 이제 실제 감면은 항만법을 통해서 항만법과 관련된 고시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그 타법 개정 관련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항만 배후단지 입주 자격 완화의 경우에도 이제 본 검토에서는 항만법에 따라서 감면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본 검토에 있는 시행령 안에 마련을 하되, 그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현재 그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그 입주 기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가 필요한 사업자만 제한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만 내의 실증이라든지 시험을 목적으로 하거나 장비 개발 등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범사업구역 지적과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범사업구역을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정 조건 그리고 재정적 행정적으로 어떤 사항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 운영과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항만법에 따른 항만 그리고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구역을 이제 그 시범사업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뭐 검사 비용이라든지 사용료 등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행령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뭐 타 입법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행정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안에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 권한 및 위임 위탁에 관련되어서는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그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전체 이제 저희가 그 검토한 결과 전체 13개의 조문과 규칙 그리고 별표 1과 별표 1에서 4로 구성된 항만기술산업 시행령 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행령 관련되어서는 이제 연구 종료 이후에 2025년 1월 24일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입니다. 시행령안이 이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상황인데 시행규칙 역시 올해 1월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검토했던 사항 중에 시범사업 운영 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시행령에서 다루기 어려운 어떤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실행 절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 수립입니다. 하위법령 마련 이후에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이행이 필요한 것이 바로 육성계획 수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종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법령에 따라서 각 다양한 지원 사업과 그리고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기관들을 지정을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뭐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민간 위탁 방식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행 법률에는 품질 인증에 관한 사항은 부재합니다. 다만 그 어떤 사업체 수요라든지 그 산업 육성 정책에서는 그 품질 인증 제도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품질 인증 역시 제도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물류회사산업연구본부의 강모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보시는 목차와 같이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분쟁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전쟁은 전 세계 물가를 급등시켰고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이 공격당해서 희망고문을 우회하는 등 공급망의 큰 위기를 초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 또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그림은 실제 2020년 LA LB양 묘박지 모습이 되겠는데요. 많은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력 부족을 야기시켰고 이는 미 서부 항만을 마비를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LA LB양 주변은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수십 척의 선박들이 많게는 수십일씩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선박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선박 대기 시간
그리고 연료 사용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 5배 정도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때 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 변화 또한 그 물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폭우, 폭설 등 세계는 대재앙을 겪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가뭄이 직접적으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파나마 운하에서 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가툰 호수의 적수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선박 통항량이 하루 38척에서 24척으로 감소를 했고,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한 3개월 동안 한 21%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러한 기후 변화도 물류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적으로도 공급망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IRA 칩스 법도 트럼프 2기에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특히 이제 트럼프 2.0 2기에서는 관세 부과 확대라든지 자국 제조 부흥 정책 재강화 등의 보험 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고, 그 특히 그 동맹국가도 뭔가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무역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등의 전략 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망 위기 시에 타격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응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환경 변수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그 정책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형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그 최적화 탐색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일로그 C플렉스와 자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최적화를 탐색할 수 있는 혼합 정수 계획법과 메타 유리스틱 방법론을 개발했고,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모형은 아레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최적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탐색할 수 있는 어떤 모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실험도 역시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씩 실험을 했고,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공급망 리스크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기존 연구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최서구의 연구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극단적 위험이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나영 연구에서는 운송 네트워크 혼잡 및 중단, 그리고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6가지를 공급망 리스크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 및 재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공급망 리스크로 분류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 정책으로 해외 핵심 거점 항만 개발 및 투자, 그리고 해상 무역로 다양화, 그리고 대형 터미널 운영 및 대체 부두 구축을 대응 정책으로 설정해서 그의 효과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형은 혼합 정수 계획법으로 2023년도에 이러한 유사 방법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리 모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목적 함수는 재고 유지 비용, 그리고 운송 비용, 발주 비용 등 물류와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 함수로 했고, 특히 이제 2023년도에 대비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물류 공급망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제약이라든지 용량 제약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운하의 통과 가용량이라든지, 그리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납품 기일에 맞출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적화를 수리 모형으로 개발을 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메타 휴리스틱 모형도 개발을 했습니다. 동 모형에서는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판매처, 부품,
기간별로 발주 여부를 0과 1로 선택을 하는 이진수로 표현을 하는 방법론을 썼고, 그리고 어떤 부품 생산자한테 의뢰할 건지, 어떤 원료 공급자한테 의뢰할 건지를 번호로 선정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유전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적용하였고, 개발 도구로는 아레나 16.1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그 시장 판매처, 부품 생산자, 원료 공급자로 구성해서 엔터티를 구성을 했고, 나머지 제약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개발된 연구 모형들과 같이 해서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개발된 모형들을 통해서 실제 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모형들에 대한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미국 동부 항만 파업 시나리오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2024년 10월에 동부 항만이 파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딱 시기가 맞아서 그걸 가정을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물량 중에 일부가 동부로 바로 못 가고 LA LB항을 통해서 운송됨에 따라서 그 전체 비용이 한 3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때 저희가 이제 어떤 정책을 해서 동부에 우리나라 선사가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모든 물량이 동부로 그대로 이동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비용이 조금 일부가 상승이 되고 했지만 시간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해외 거점 항만 개발 외에 해상 무역로 다양화라든지 대형 터미널 운영 등과 같은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정부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큰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기업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2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일단 그 공급망 리스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에 공급 성능 영향도는 1을 기준으로 한 1.75까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희망봉을 우회를 했을 경우에는 한 1.04로 거의 유지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한 2가지 정도의 그 멀티 소싱이라든지 리스크 완화 제거와 같은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멀티 소싱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지만 리스크 완화 제거 같은 경우는 그 1.56 정도로 조금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 김세원 실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 보고서가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해운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 발전 방안 연구를 발표할 건보배 전문 연구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입니다. 최근 미중 갈등,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사태 등 재난재해 등 정치적 요인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적 산업적으로 공급망 수급 불안을 야기했으며 이에 따라 불확실한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구조와 전략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나 테카드 시스템 그룹에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획자, 분석가 등과 같은 지식 근로자와 관리자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물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21년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글로벌 지역 물류 전문가 육성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해운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을 2005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운항만 물류 분야 종사자,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지식 교육 및 인턴십 운영을 통해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5개년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3차 사업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제4차 사업부터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담 운영기관으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제4차 사업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으로 현재 운영 중인 해운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과정별 국제 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구 목적으로 급변하는 해운항만 물류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운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발전 방안 도출입니다. 연구 범위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운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추진 방법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해운항만 물류 관련 기업 및 교육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 수요 조사를 통해 현재 전문 인력 양성 요구 수준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계 요구 및 교육 상황에 맞는 해운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운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현황 및 조사 분석입니다. 먼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제4차 사업을 시작함에 앞서 제3차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사업을 통폐합을 통해서 3개 과정으로 축소하였으며 3개 과정으로 총폐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때 전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3+2 평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성과기반 고급 인력 양성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2020년에 2023년까지 실적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의 경과를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석박사 전체 졸업자 수는 2020년에 비해 2023년 18.97% 감소하였으며 국내의 논문은 총 302편, 보고서는 총 373건, 국내 학술 발표는 195건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학술 발표의 경우 연구 현황과 국내 해운항만 물류 관련된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2020년 대비 2023년도를 보면 약 50%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관련 학회에 참가해 연구 역량을 늘리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심유 교육 과정입니다. 본 사업은 현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교육생 수, 교육 과정 개설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020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대면 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함께 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대면 교육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과 같이 대면 교육에서는 부산과 서울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으며 2023년도에 울산과 여수를 포함을 하였으나 여전히 서울과 부산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설 교과목은 보통 기초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기초교육, 중급자 교육, 고급자 교육 등 직책과 직급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산학연계 인턴십 과정은 대학생의 인턴십 지원을 통한 해운항만 물류 분야의 청년 인력 유입이 목적으로 인턴십 현황, 취업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총 인턴십 지원자 수는 795명이나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단기 위주 인턴십을 시행하였으며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례 분석입니다.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사업단 간 협회,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며 각 교육 과정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맞춤형 실무 교육 과정의 경우 효율적 교육을 위해 재직자의 분야 및 직급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학연계 인턴십 과정입니다. 산학연계 인턴십 과정의 경우 학년별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을 기대하여야 하며 또한 산학연계를 활성화하여 인턴십을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과 기반 고급 인력 양성 과정 부분입니다. 독일이나 싱가포르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융복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의 현안만 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는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융복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IT 산업공학과 등의 협력을 통해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시사되었습니다. 수요조사 부분입니다. 산업교육기관의 현황과 전문인력 양성에서 요구되는 사항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해운항만 국제물류 관련 기업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설문 결과입니다. 전문인력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특히 어학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전공지식, 직무 관련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대학생 지원에 있어 공동연구 수행 프로그램 수요가 높으며 국내 논문 게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 지원에 있어서는 인턴십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해운항만 물류 관련 기업과 기업 재직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행한 심층 인터뷰 결과입니다. 또한 기업 인재상의 경우 기업의 규모 및 방향성에 따라 기업 인재상은 상이하나 전체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실무 중심의 인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교육 현황에서 살펴본 바로는 대학 대부분 학문 중심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으로는 기업과 협력을 통한 기업 요구형 인재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사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한계점과 업계 요구사항을 통해서 뽑아본 시사점입니다. 성과 기반 고급 인력 양성 과정은 융복합 연구 추진 지원 체계 마련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춤형 실무 교육 과정은 분야 및 직급 등 세부적인 교육 구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분야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학연계 인턴십 과정은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인턴십 기업을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협회 및 기업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양성 발전 방안입니다. 발전 방안은 4개로 제안을 했습니다. 사업운영 체계 개선 방안, 물류 전문가 양성, 현장 실무 교육, 인턴십 및 취업 지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사업운영 체계 개선 방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전문가 양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지원은 해운항만 국제물류 분야 및 관련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에 있어서 학생 3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팀제 운영을 제안합니다. 연구팀 운영에 있어서는 학기별로 진행을 하고 연구 수행에 있어 필요한 연구비 지급, 연구 성과에 따른 평가로 연구 성과급 차등 지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 구성에 있어서 전일제 학생과 비전일제 학생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일제 학생은 연구 방법론 전공 심화 지식 등 학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비전일제 학생은 실무적인 문제 및 현장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실무 교육입니다. 현장 실무 교육은 해운항만 물류 기업 및 화주 기업 물류 관련 부서 재직자 실무 교육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국에 있는
곳에 특히 항만이 집중되어 있는 인천, 부산, 울산, 강릉 등을 지원을 하고 국제 물류가 기업이 많이 있는 서울에서 교육을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분야별 과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해운항만 물류기업 재직자 및 하주 물류 관련 부서 재직자 교육 지원에 있어서 출석률이 일정 이상 교육 수강 후 시험 등을 거쳐 수료증을 발급하고 강의자 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턴십 및 취업 지원 부분입니다. 해운항만 물류 전공 대학생 국내외 인턴십 파견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인턴십 프로그램 대상은 대학생, 졸업생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인턴십 파견 대상은 취업을 위해서 대학교 3학년 2학기 이상 및 대학생 및 졸업생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3학년 2학기 이전 학생은 사전교육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일단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부분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부분과 기업 연계 교육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어학과 전공지식, 예절, 안전보건 등을 사전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기업 연계 교육은 현장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충분한 실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과 대학 연계 교육 시행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제언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학년 협업 인턴십 지원 필요 부분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턴십 지원 부분은 대학교에서 기업을 매칭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부분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의 실효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과 협회, 전담 운영기관이 교육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실시하고 협력 구축을 통해 인턴십을 수행함으로써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학문적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전담 운영기관에서 인턴십 풀 마련 및 인턴십 지원을 하는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협회에서는 실무 중심 교육 및 인턴십 풀 지원을 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부분으로 해운항만 물류 교육 인증 사업 부분입니다. 현재 맞춤형 실무 교육 과정은 단순 교육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수강자의 실무 교육 이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 인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 인증을 통해서 해당 과정 이수를 통한 실무자의 취업, 이직, 승진 등의 도움을 줌으로 사업 과정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